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2월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저께 미국의 3분기 GDP가 공개가 됐습니다. 컨센을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다 관세 때문이다. 자기 공으로 역시나 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나온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이제 네. 4.3%를 나오면서 연간 유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았다. 4%대라는 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견인한 거는 아무래도 소비 성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비 성장률이 2022년에 비해, 그러니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연율로 한 3.5%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비의 성장에 있어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양극화란 건 어떤 거냐면 저소득층의 소비는 늘지 않고 이제 고소득층의 소비, 임금이 많이 늘어난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었다. 그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난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소비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합으로 계산이 되면서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AI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견고한 흐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AI 투자 같은 것들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혁신의 동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를 늦추지 않고 있고, 투자를 늦추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율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기본에 깔리면서 경제 성장 자체를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얘기랑 뭐 수출에 대한 호조 같은 것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미국이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서 재정 또한 줄이지 않고,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초기만 하더라도 정부의 효율화를 하겠다라는 거대한 어떤 목표가 있었지만 굉장히 흐지부지되고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피고 있으면서 재정 지출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조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이번 분기에 굉장히 큰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관세로 벌어들인 돈이 많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무효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교수님. 뭐 일각에서는 무효화 될 수 있다. 이미 이 세금인데, 관세란 건 세금인데, 세금은 결국 국회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임의로 옮길 수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이 세금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러한 큰 판단에 입각해서 결국 세금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어떤 특별 조치에 의해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큰 조치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혹시나 어떻게 보면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관세 도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긴 한데, 다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우회해서 무역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것이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입법이 문제가 되는데, 혹시나 하면은 입법 역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정 지출, 재정 조치가 부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를 이렇게 붙여놓고 관세를 이미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줄여가면서 재정 지출을 줄인다. 이것은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공화당에서 관세를 올리긴 했지만 민주당 정권이 혹시나 잡는다고 해도 이 관세를 이용해서 재정 지출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게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제 법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관세란 것이 세금이고, 세금의 입법은 국민적으로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의원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원칙하에서 무효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상 그리고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 상황상 관세를 무효화하고 재정 지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법이든지 다른 법안들을 통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이뤄서 관세를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며칠 전이었죠.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시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행보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그런 의견이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1년이 다 돼가고, 그러니까 내년 11월에는 또 중간선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갈등 관계를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나 중국이 원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면은 또 히토류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이민자 이슈, 유학 이슈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1년간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내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적극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고 그다음 11월까지 선거까지는 안정적인 기조를 가져가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중국 역시 AI 발전을 굉장히 유도를 해야 되고 AI 발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분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어떤 저성능 AI 칩 같은 것들을 사실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네. 허가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런 맥락들이 있다. 결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성공리에 마무리된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될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반도체 분야, 특히나 반도체 분야는 중국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무역 분쟁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고요. 미국 경제는 견조해 보이지만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좋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소비 시장 안에서도 소비의 양극화가 지금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데 고용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소비 시장도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네.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연적으로 경기가 중립적일 때 갈 수 있는 실업률이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경우 보통 한 4.5%를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포인트 수준이 되면은 경기가 침체도 아니고 경기가 하락도 아닌 흔히 말하는 중립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 수준이 4.6%가 나왔죠. 그 말은 4.5%보다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경기가 침체되면 특히나 피해를 보는 쪽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이 인구는 많이 차지하는 데 비해서 소비는 그만큼 차지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량 지표에서는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것들이 반영이 돼서 소비가 올라가는 착시 효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용이 나빠지게 되고 고용이 나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업 같은 게 늘어나게 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표, 그러니까 심리 지표로는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이 위축된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9.1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달에만은 92.1, 92.3 정도로 해서 좀 높은 수준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 좀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해석을 하자고 보면은 결국은 거시경제라는 것이 이제 미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리 지수 같은 것들은 특히나 이런 미래 상황을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실업률이 올라간 효과가 이제 또 시차를 겪으면서 나타날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당장은 있는 저축을 가지고 쓰다가 실업이 장기화되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률이 잦아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소비를 더 위축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데 있어서 이런 영향들, 미래에 대한 전망들, 실업률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총량 지표란 것은 아무래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위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 이외에도 또 어떤 카드가 있을지가 궁금한데 관세를 환급해서 저소득층에게 좀 돌려주겠다라는 방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관세를 환급해서 돌려준다는 방안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상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재정이 생각을 좋지 않죠. 예, 재정이 네. 좋지 않죠.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배당처럼 환원을 해서 저소득층에게만 준다 이런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량적인 재정 적자 수준을 줄여야 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결국은 지출보다 어떤 세입 같은 것, 수입을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당으로 돌려주면서 수입을 줄인다 이런 것은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여름에 입법된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소득세라든지 혹은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들, 기업세, 법인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법인세랑 뭐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또 세입 같은 것도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관세로 얻은 수입을 저소득층에게 준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감세 법안들은 경기 부양적 효과가 있고 특히나 자산이 많은 쪽이라든지 고소득층에 대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또 흔히 말하는 주식형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AI 투자 같이 혁신적인 기술을 할 때는 이런 투자금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위험 자산의 선호가 생기면서 어떤 AI 혁신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자본금의 형성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화정책 금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할 테고요. 연준 의장에 누가 앉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연준은 연준의 길에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연준이 통화정책 어느 정도 좀 인하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고요. 결국에 고용이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지표가 양극화돼서 나오고 있죠. 지표가 양극화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 자체는 4%대, 그리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 역시 이번에 미국 연준의 점도표를 그리면서 올려버렸거든요. 2%대 이상을 올려버렸는데 이것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신호로 일단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준 FOMC 회의할 때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실업률에 대한 문제였는데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준이다라는 그런 멘트들 같은 것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멘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실업 자체가 문제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실업률이 이미 4.5%를 넘어간 상황, 이런 것들이 연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금리 결정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2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연준의 점도표 자체로만 보면은 한 번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시장에서는 한 2번 정도 더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연준이 결국 의사록을 자세히 보면은 혹은 연준의 성명서를 자세히 보면은 실업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업에 대해서 보다 무겁게 보겠다. 내년에 실업률 같은 것들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2번 낮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올렸지만 실업률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두 지표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율까지 반영을 하면서 금리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인하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업률 지표의 변화 그리고 내년 선거도 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들을 봤을 때 한 2번 정도는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는 아무래도 2차례 금리 인하인 것 같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기업 조달 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AI 산업에 AI 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덜 이뤄진다면 AI 기업에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사실 AI 기업인지 AI 서비스 기업하고 AI 인프라 기업들을 좀 나누게 되는데 AI 인프라 기업들은 최근에 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일반적인 보통 이런 혁신 산업들은 빚을 잘 안 내는데 왜냐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인적 자본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빚 같은 걸 잘 내지 않는 성격들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빚을 내기도 한다라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AI 데이터 인프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걸 위축시키는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자금 조달의 형태 자체가 아마 흔히 말하는 담보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인프라가 금리 인상의 영향에 좀 덜 받을 수 있는
환경 역시 조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든 것은 특히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M&A 모든 이런 분야들은 그리고 이런 혁신 기업에서 하는 R&D 이런 분야들은 금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데이터 인프라에 비해서 어떤 이 혁신 기업의 성장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위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AI란 말을 한꺼번에 쓰고 있긴 하지만 AI 인프라랑 AI 서비스 분야가 이제 약간의 분화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실물 자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아무래도 담보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의 민감성이 조금 낮아지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AI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적인 혁신 기업의 롤을 할 수가 있고 벤처 캐피탈 이런 다양한 분야들 역시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자본 조달 금리라든지 이런 혁신 R&D를 하는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도 그렇고요. 브로드커 AI 마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버블이 내년도에 터질 거다, 붕괴가 될 것이다 전망도 있죠. 사실 이제 학자들은 이제 네.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고 이제 AI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AI 전문 학자들이죠. 학자들 네. 얘기해 보면 AI가 어떤 혁신 기술이 돼서 종국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혁신성, 제조업에 대한 혁신성을 갖고 올 것이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기술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은 전 세계적인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조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나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종국적으로 효과가 나면서 우리의 생활을 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제조업의 생산 공정을 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 성과가 나느냐에 대한 이슈로 환원이 되면서 거품론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산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자체가 실질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이 논란이 어떻게 해소되느냐는 결국은 수익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들은 종국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들을 이끌어올 수도 있고요. 2차 전지를 얘기하면은 흔히 말하는 전도체 같은 것들이 고체로 만든다 이런 특수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 실현되면은 좋다 흔히 말해서 시장의 변혁이 될 수 있다는 기술들 같은 것들이 있고 AI 기술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당장 투자한 것들 과도하게 투자가 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이것의 ROI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기업의 주가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가적인 현상 결국은 실적이 말해줘야 되는 상황들이고 추세는 좋지만 단기적인 실적이 나쁘게 된다라고 그러면 흔히 말해서 우리의 투자 성과들이 나쁘게 되고 이런 AI 투자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조정론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네. 것은 추세는 그렇지만 단기적인 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내년도 미국 증시를 전망하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 아까 목표 상단이죠. 밴드 상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교수님은 내년도 미국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라든지 어떤 증권사들의 전망들은 비교적 장밋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AI 기반을 통해서 24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러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만의 의견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 글로벌 은행들 이런 데마다 전망이 조금 갈리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AI 혁신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요, 흔히 말하는 연구기관들의 수요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AI 산업이 발전되고 이제 서비스로 환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성장 추세, 그 전반적인 성장 추세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양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 인하 혜택, 기업에 네. 대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혜택 같은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 비교적 장밋빛 전망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런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것이 작년 올해만큼 추세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빠른 주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AI 거품론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향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다. 당장의 성장 국면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지만 변동이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세 자체는 상승이지만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 계속해서 역사적인 숫자를 기록을 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역시 반도체가 이끌 것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코스피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대형 지수들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네. 예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지수의 핵심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매물이 부족해서 못 팔 정도. 삼성전자는 일부 사실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가야 될 메모리 칩을 다른 데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메모리 수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상황들, 메모리 반도체, HBM 반도체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상황들이라 내년에 실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80만 원 간다, 삼성전자 16만 원 간다 이런 긍정적인 주가 형성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수, 그냥 코스피 지수 자체는 또 오를 수 있지만 나머지 주식들에 대해서는 또 불확실한 측면이 분명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외환시장에 대한 압박들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압박들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 위축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슈퍼 사이클에 타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대형 기업에 비해서 나머지 기업들의 성과가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 자체는 상향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가 과연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것들의 근본에는 아무래도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에 따른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원달러 환율 전망도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 압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흔히 말해서 단기적인 측면에 둘 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금리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 금리가 한국보다 계속 높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것의 근반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번에 4% 이야기가 나온 정도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률 같은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금리 정책이 미국이 좀 더 높은 금리 수준이 미국이 좀 더 높은 수준에 결정될 것이 아니냐. 그에 따라서 상향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가 높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내년에도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EU나 다른 시장들이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거든요.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연기금이라든지 퇴진연금 그리고 이 개인들의 투자 자산의 흐름 역시 미국 쪽으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개인의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는 이야기고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흔히 말해서 구조적인 요인, 단기적인 요인 모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을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예측을 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500 같은 것을 지키겠다는 1,500원 선, 1,480원 선 이런 것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들이 굉장히 확고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뒷받침해줄 연기금의 흐름, 국민연금의 환해치 정책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좀 두고 봐야 되는 이런 양상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점검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